안녕하세요. 이번 토론회 자장을 맡게 된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의 김재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지금 이 자리까지 열심히 사회를 보신 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이승원 사무국장님이셨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잘 못 들었는지 본인 소개는 안 하고 계속 사회를 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승원 국장님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패널 소개해드리겠고요. 앞서 발제해주신 분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평지 상담소 소장을 맡고 계신 김성현 선생님이셨고요. 이제 토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 1과장으로 계신 아는자 과장님 오늘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이정아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계신 권영관 판사님 오셨습니다. 공익법단체 두로에서 활동하고 계신 이주원 변호사님 오셨습니다. 김성현 선생님께서 발제하실 때 아쉽게도 오늘 법무부에서 자리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법무부는 안타깝게 좀 자리를 하지는 못하셨고요.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첫 순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아는자 과장님이십니다. 과장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 아는자 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토론문을 자료집에 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년 장애인 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주제가 이 차별금지법상의 권리구제 기관들에 대한 역할을 논의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당시의 상황을 우리 김성현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당시 상황을 좀 되돌아보면서 의미 있게 발제문을 상세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인권위로 돌아가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잘 공유하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데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문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인권위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내용들도 있어서 이 점은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먼저 발제문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제 김성현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계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지금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2023년도 통계를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권고가 15건이어서 이제 1.8%만 인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권위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23년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 통계 자료집을 보시면 여기 이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공개된 자료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저희 인권위에서 인용으로 다루는 인용의 범주는 공고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수사 의뢰나 조정 그리고 고발
징계 공고, 합의 종결, 긴급 구제까지를 다 포함해서 인용으로 범주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08년부터 장차법 시행 이후부터 2023년까지 인용률은 그 표 1에 보시면 실제로 평균이 이제 7.6%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2023년에는 이제 15건이었는데 2022년도에 권고만 49건, 뭐 2020년도에는 175건의 권고 건수가 있고 이제 17년 동안 장차법 그 인용률은 평균이 한 7.6%를 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7.6%가 뭐 잘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 통계 해석에 대한 부분을 좀 인권위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개방령입니다. 장애차별조사 일과 그 과장 자리는 개방령이고 외부에서 이제 인권 활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6년 차 과장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인권위에 들어오기 전에 또 똑같이 인권위는 장애차별 사건을 다 기각을 하고 있구나. 제가 들어가서 인용률을 높이리라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이제 들어온 마음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기각인 경우가 인권위법상에 기각이 이제 1호 기각, 2호 기각, 3호 기각이 있습니다. 1호 기각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객관적인 사실이 증거가 없고 양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주장하는 바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1호 기각을 하고 있고 2호 기각은 조사를 다 마쳤더니 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2호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호 기각인 경우에는 조사를 다 하는 과정에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래서 인권위가 구제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경우에 이제 3호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사관의 노력으로 구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피진정 기관에서 인권위의 조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또 피진정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 차별을 제거하는 그런 그 결과인 경우에 이제 3호 기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뭐 기각률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그 기각 중에서 실제로 이 3호 기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인권위 통계 자료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기각 중에서는 3호 기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3호 기각과 연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인권위의 조사에 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요. 국가 인권 기구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그 파리 원칙이라는 파리 원칙이 유엔 인권위원회와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국제 기준이 이제 파리 원칙입니다. 이 파리 원칙에서 말하는 이제 국제 기준의 기능은 주로 이제 권고적 기능이고 조직 원칙을 독립성과 다원성 보장으로 활동 방식은 국가기관과 또 NGO와의 협조, 국민에 대한 설득과 호소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 때문에 발제자께서도 그리고 장애인 당사자분들도 이제 인권위의 이 권고 기능에 대해서 매우 약하다라는 의견들이 다수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파리 원칙에 따르면 실제로 이 인권 기구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스스로 이제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게 하는 자문 역할을 상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진정인에게도 충분히 자신에게
항변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인권위가 공고를 했을 때 그 공고를 충분히 받아들일 마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조사에 대해서 이제 발제문처럼 너무나 이제 엄격하게 증거를 확인하고 차별 행위에 대해서 진정인과 피진정인 사이에서 중립을 이야기한다는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요. 조사는 철저히 이제 증거 중심의 조사를 하되 조사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 간에 충분한 주장을 경청할 필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조사 과정 자체가 당사자에 대한 이제 설득의 과정이어야 되고 자문의 과정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발제문의 내용처럼 사건이 기각이 된다는 비판은 이제 몇 호 기각이냐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인권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발제문의 내용은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애차별 관련된 공고 수용 현황이 매우 낮다는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요. 인권위 그 통계 자료를 보시면 장애인 인권 정책 관련돼서 그 공고 수용 현황은 거의 95.4%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사건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반성을 하고 왜 이렇게 사건이 지연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에 9월에 처음 이제 인권위에 왔을 때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된 사건은 한 사람이 100건씩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과의 인원은 계속 감소를 했고요. 지금 현재 저 포함해서 8명이 담당 사건을 이제 조사를 하고 있고, 관련된 실태 조사나 다른 사업들도 다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말씀드리기보다는 이런 상황을 좀 알리고 싶었고, 또 인권위의 그 절차가 위원회 구조이다 보니까 심의가 끝난다고 해서 바로 뭐 결정문이 나간다거나 그런 절차가 아니고, 결정문은 또 위원들의 회람을 거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생각보다 결정문이 또 늦게 나오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 자체는 인권위 내부에서도 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법무부 통보권인데요. 장차법에서는 인권위가 이제 장애인 차별시정 기구로서 조사를 다 마친 다음에는 저희의 내부 절차는 공고 사건인 경우에는 법무부로 바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나오면 결정문과 같이 법무부에 바로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법무부에 통보하는 것을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전산에 아예 그 버튼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되면 바로 통보를 하고 있고요. 그 피진정 기관에서 우리 인권위의 공고를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수용했을 경우에 모두 다 불수용했을 경우에도 법무부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그 법무부의 시정명령이 4건밖에 이르지 않았다라는 장애의 그 문제 제기로 인해서 인권위도 그 당시에 이제 서로 자체적으로 저희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인권위가 법무부에 자료를 즉각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이제 검토를 했고, 몇 건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통계가 바로 잡히지가 않아서 저희가 아예 누락되지 않게 버튼을 탑재를 했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 발제자께서 많은 내용을 다뤄주셨는데요.
저도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장차법이 장애인의 그 권리 중심으로 그리고 장애인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차별과 배제 속에 놓였던 그런 불합리한 상황들을 모두 담다 보니까 실제로 이 법 적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구성에 따라서도 어떤 경우에는 그 법 조항 법에 적용을 하는 데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 부분이 동의가 되다가도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법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결정이 번복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개정할 사안이 많이 있다라고 저도 보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서미아 의원님이 그 인사 축하 말씀을 하실 때 그 괴롭힘 조항이 이제 대표적으로 개정이 필요했던 조항입니다. 괴롭힘 조항은 32조의 그 조항인데요. 장차법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장차법 제4조는 차별 행위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가 직접 차별, 간접 차별,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 등등을 차별 행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괴롭힘은 32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롭힘을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해석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제1설은 4조에 포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로 볼 수 없다라는 의견이었고요. 2설은 제2장이 장차법 2장이 차별 금지 조항이기 때문에 차별 금지 영역에 포섭이 되니까 차별 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그 해석들이 좀 이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장차법 그 32조 괴롭힘이 4조에 포섭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장애의 개념이나 그리고 편의증진법에 많은 조항들이 위임이 되어 있다 보니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해결해 놔야 된다고 보고 장애인 단체에서 또 장출연에서 뭐 개정안을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의견 조회가 온다면 인권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을 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인권위의 그 인권위는 장애차별 시정기구로서 17년 동안 이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성찰하는 마음으로 개선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사실 이제 오늘 토론문을 준비하면서 인권위가 그동안 장애인 차별 시정 기구로서의 어떤 성과를 보였나라는 내용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은 좀 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내부에 가서 전달하고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간략하게 지금 최근 인권위의 변화는 장애에 대해서 32조의 그 장애를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 대상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애 계층 언론이나 다른 어떤 그 행사에서 장애인을 특정을 하지 않고 장애인 계층을 비하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포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별이 그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다수인 경우에 어떤 계층인 경우에는 조사 대상으로 보지 않다가 장애인인 경우에 장애인 집단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포섭을 하는 결정을 내린 바가 있고요. 그 시설물 관련해서도 편의증진법에 위임되어 있지만 편의증진법에 해당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장차법의 일반 조항을 적용한다거나 국제법의 국내법의 효력을 발휘하는 그 국제협약, 장애인 권리 협약 등을 적용해서 공고를 한 사례들이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차후에 인권위의 그간의 의미 있는 결정례들은
다른 자리에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오늘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은자 회장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관에서 나오기 어려운 자리가 이런 토론의 자리인데 일단 나와주신데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어쨌든 발제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통계 해석상 조금 발제문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박하게 평가할 부분이 꼭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 그리고 그 기각하는 부분 중에서 3호 기각의 경우는 내용상 조금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는 그 조사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위원회의 상황상 불가피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그 본인의 사견과 그리고 인권위원회가 좀 부족하지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토론자분들은 그 10분을 좀 지켜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다음 토론으로 그 장애인권 발바닥 행동의 이정화 활동가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 활동하는 이정하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희가 사실 인권위의 단골 손님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는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사실 오지 못하고 투쟁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대변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시설 수용 피해 생존자, 그래서 과거 시설에서부터 수용되어 오셨던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탈출하신 분들을 조력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원고는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그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당사자분들의 탈시설 권리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떤 역할들을 해 나가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시설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현재 지금 탈시설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중앙 정부 정책이 없다, 중앙의 그 법률이 없다 보니까 장애나 연령이나 지역에 따라서 이분들이 다양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 소송도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과정이 아까 앞서 발제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지난하고 이 과정 또한 투쟁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험난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제 협약을 이제 인권위도 준수하시려고 하는 노력들을 얘기해주셨는데요. 탈시설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탈시설 권리가 다양한 어떤 권리들을 권리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중심이 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유엔에서도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탈시설 권리를 중요하게 보시면서 탈시설 가이드라인이라는 어떤 지침과 관련해서도 사업도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시설에 관련해서 시설 수용에 관련해서 이걸 고문으로도 보는 그런 권고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수용된 것에 관해서는 시효 배제를 한다든지, 그리고 당사자분들의 그 변호인에 대한 조력권을 초기부터 보장한다든지, 그리고 현재 지금 강제 입원이나 입소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시설 수용 및 어떤 과거의 시설 수용 피해자에게 구제 보상이 이루어질 때 굉장히 국가적으로 이 과정을 어떤 책임의 그 시설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당사자가 지게 하는 그런 구조들을 좀 벗어나야 된다, 이런 흐름들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권위가 이런 법이나 제도상의 권리들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좀 나아가서 이제는 이제 어떤 국제적인 법률의 효력들을 좀 고민하면서 차별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서의 또 시설화 부분을 같이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중심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탈시설 권리와 관련해서 좀 중요하게 그 발제에서도 좀 언급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제가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탈시설 정책 권고를 했던 활동들을 좀 나열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조차도 실제 이제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거주인의 긴급 구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타 시설로 전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라는 어떤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입장에서는 실제 이제 다른 시설로 전원되었을 때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고 이분들이 영구적으로는 탈시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침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런 조치 권고들이 시설에 수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들이 굉장히 인권 침해적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 침해를 방임하거나 인권위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을 불이행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제 저희는 이런 가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 개념들이 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 행위가 굉장히 교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이제 국제 규약에서도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가지는 어떤 연령적인 특성에서 오는 차별성이라든지 실제 아동, 청소년, 노인 관련해서 지금 정부들이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이 굉장히 시설화되어 있고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권리들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은 아동과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최근에 초기 아동 보호 체계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장애가 있거나 추가적인 행동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은 특수 시설을 만들어서 그 시설로 분리할 계획들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경우는 사실 청소년은 주거 서비스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 시설 보호 중심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일시보호 중심의 시설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장애가 있는 혹은 장애와 같은 어떤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는 어떻게 비적정 주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시설화로 들어가는지조차가 지금 좀 파악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는 너무 다 잘 아실 텐데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의 경우는 실제 이런 시설 수용이 정말 노인의 경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복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 노인이면서 어떤 추가적인 돌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어떤 차별적인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결론에도 넣었지만 이런 이제 좀 더 초점화된 조사나 인권 침해에 대한 어떤 파악들이 필요한 경우에 이런 사업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사자 참여 부분과 지원 의사 결정 부분은 너무 여기 계신 분들 잘 아실 테지만 인권 침해 과정 중에서 뭐 가해자와의 뭐 어떤 뭐 경청의 시간 뭐 이런 것들 너무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해 당사자분들의 그런 존엄성이나 주체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권위 안에 그런 구조들을 갖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정을 했을 때 제가 너무 말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진정을 했을 때 사실 당사자분들의 지원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인권위 조사관들조차도 이분들의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라는 어떤 그 전문가적인 입장들을 취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의 입장 그리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인권위의 입장이 너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반복적인 어떤 절차로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국제적인 규약이나 의사결정 지원이라든지 어떤 전문가들 외에도 인권적인 기준을 가진 조사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실질적인 권리 구제 부분은 저희가 심리사회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이 시설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소송과 법적 권리 보장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송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의 문제들을 이제 설명할 때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도 장애인이 어떻게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지부터를 굉장히 많이 설명해야 되는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것들이 얼마나 부담이 되고 있는지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에 실질적인 권리 구제들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에 너무나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시설화 예방인데요. 저희가 시설에 있는 분들을 이제 인권위에서 가서 조사를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 시설화가 되기 전에 이런 분들을 좀 더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가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이고 강제적인 치료 그리고 격리 이런 것들로 귀결되는 지역 사회에 어떤 차별적인 상황이 있다면 함께 모니터링하고 이분들이 시설화로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지, 그리고 성년 후견인이나 부모가 의사를 대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비자의적으로 시설화 될 수밖에 없는 문제 속에서 절차적으로 인권위에서도 이분들을 권리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26분까지인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사례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성락원이랑 송천 한마음의 집이라는 사건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실질적인 권리 구제들을 좀 기대했지만 사실 이 처리 결과들이 뭐 여러 가지 시설에 전원되는 것도 포함하면서 저희가 굉장히 지난한 투쟁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이제 송천 한마음의 집 사건의 경우는 피해 당사자분들이 굉장히 무연고이시면서 빠르게 전원 조치가 되면서 저희가 진정을 했지만 저희 진정인들에게 설명도 잘 되지 않고 조사도 굉장히 느려지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선 더 이제 조치가 늦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런 긴급한 권리 구제들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울산 태연 재활원 같은 경우는 지금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인권위의 역할들이 사실 많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경찰 조사도 늦어지면서 이게 전체 이런 피해자의 범위들이 너무나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분들의 가족들, 그리고 지역 사회, 그리고 아까 특정할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문제들, 언어 폭력들,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안에서 인권위의 역할들은 없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시에서 지금 탈시설 조례들을 폐지하고 그리고 장애인을 시설화하는 정책들을 계속 정부에서도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진정을 많이 했어요. 인권위원회에. 사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많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아까 뭐 기각 사유들이 있다라고 인권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누구 입장에서 회복이 되었는가, 누구 입장에서 화해가 되었는가는 저는 점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주택 그 모집 대상에서 중증장애인을 배제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배제 조치가 없어졌어요라는 그 표면상의 이유로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을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살펴봤을 때는 사실 중증장애인을 너무나 명확하게 배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장애인에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요.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탈시설 권리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권위에서 기각되는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곡도 많아지고 혐오도 많아지면서 실제 시민들도 탈시설 권리라는 것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들까지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폐지되고 지금 법률도 폐지될 위기에 있어서 많은 동지들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고공농성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권위는 이런 시설화될 우려들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인식 개선들의 역할들을 또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는 17년간 인식 개선했는데 이 정도라면 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효과성을 제고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화 활동가는 어쨌든 탈시설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인권위가 조금 더 이 국제협약에 맞게끔 그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권고들을 내려주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약간 아쉬웠던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이런 장애인의 시설화를 좀 예방할 수 있게끔 그런 권고들을 좀 내려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로 어쨌든 이행된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것들은 조금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좀 주셨습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님의
지금 법무부는 나오지 않았지만 네, 뭐 저한테 10분 왜냐하면 어, 10분 동안 토론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법무부 담당인데요. 예, 아까 김성현 소장님이 법무부에 대해서 발표할 때 20초 하셨거든요. 네, 제가 뒤에서 듣고 있었는데 법무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오늘 토론에서 법무부를 맡았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장애인 관련된 일을 계속 좀 돕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 얘기를 최근에 한 적이 없거든요. 아, 법무부가 최근에 뭘 했나? 예, 저도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여전히 21년도에 4건 한 그 시정명령 내린 이후에 시정명령 제도가 이제 생긴 이래 그 제도에 대한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미 소장님께서 짚어주셨기 때문에 생긴 이래 6건 했다. 그리고 21년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잠깐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토론에도 이야기를 인권위원회와 법원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사실 세 개의 축 권리구제에서 법무부의 시정명령이라는 중요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뭐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각 노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시정명령이 굉장히 중요한 제도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어떤 의무를 강제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제도임에 불구하고 이 장애인 차별 영역에서는 법무부가 현재 시정명령 제도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저는 일종의 이것도 권한의 남용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좀 관여하게 된 이번에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임명 의무가 있음에도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 그거 권한 남용한 거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남용이 되느냐? 자신이 가진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도 남용입니다. 우리가 검찰이 권력을 남용한다고 할 때 죄 없는 사람을 기소하는 것만을 남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을 눈 감아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남용이거든요. 이 부작위가 남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관에 대한 실망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장 실망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친구와 가족이죠. 왜 기대를 많이 하거든요. 예, 우리 가까운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해요.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실망을 안 하거든요. 지금 법무부가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가 돼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인권위와 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법무부에 대해서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무부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장애인 차별 시정 심의위원회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문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할 필요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권고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시정 명령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성이 필요한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안을 찾아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기획으로라도 진행을 해서 법무부에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무엇이고 우리가 앞으로 당신들에게 실망 좀 하자라는 메시지를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다음 순서로 토론의 마지막 순서인 이주원 변호사님이신데요. 아마 마지막 순서인 걸 알고 시간도 잘 줄여서 발표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예, 이주원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주원입니다. 네, 시간도 줄여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부산에서 올라왔는데 이제 기차를 또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법원 파트에서의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 제안에 대한 발제문에 대한 토론을 맡았는데요. 사실 좋은 판결이나 이렇게 좀 아쉬운 판결들에 대해서도 사실 같이 논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무튼 뭐 좋은 판결은 법원 측에서도 말씀해 주실 수 있고 또 자랑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조금 결론이 아쉬운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할 텐데 이건 사실 너무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아쉽다는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사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주장이 있었고 어떠한 자료가 제출되었는지를 사실 또 모르는 입장에서 뭔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많은 고민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보면 제 역량의 부족으로 이번에는 어떤
그 판결에 대한 이야기는 저는 좀 그 말을 줄였고요. 그 발제문에서 그 개정안 중심으로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다만 제가 몇 개 안 되지만 이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활용한 소송을 하면서 그 제가 소송을 수행했던 거에서 결론이 안 좋았던 것도 있고 좋았던 적이 있는데 그걸 비교해 봤을 때 저는 좀 저에게 와닿는 차이점은 그 재판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와 관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었냐,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법관들에게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에 좀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법관이 이제 그 장애 쪽에 사실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증언을 이게 증인 신문을 채택해서 법정에서 직접 얘기를 들어본다거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조회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고 그러한 내용들을 판결의 기초로 삼는 등의 그런 노력들을 좀 하는 경우에 판결의 결과가 좀 좋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도 소송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또 많이 고려하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해서는 오늘 이 토론회를 또 준비해 주신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와 같은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사실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판결을 이끌어 주신 것 같거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발제에서 제안해 주신 저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개정안에서 법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그 저희 자료집에서는 97쪽에 시작하는데요. 개정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최초의 그 과거에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그 개정안에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려고 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이제 제안이 제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손해의 2배 이상 5배 이하 이렇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의 하한은 500만 원 이상 이렇게 좀 기준을 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방금 이제 권영업 판사님께서 약간의 그 우려나 이렇게 좀 이것이 아주 시급하거나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는 조금 동의하는 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기업의 어떤 그 차별 행위에 대해서 너무 응징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저희가 청구하게 되는데, 사실 위자료는 저희 이 위자료 같은 경우에 1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 선에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 했을 때 그거에 10배 해봤자 1000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징벌적인 효력은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금액에 지금 제한해 놓으신 금액의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액은 저는 조금 도입의 의의 정도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우리가 응징하고 싶은 마음을 담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로는 좀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고요. 제가 좀 찾아봤을 때 우리나라의 여러 그 법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되고 있는데 3배 상한, 그리고 일부 법률은 5배 배상까지 좀 허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다른 법률 특허법이라든지 하도급법이나 이런 곳에서는 손해를 입증을 하고 그 손해에 대해서 5배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1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런 경우인 걸로 보여서 주로 위자료를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조금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98쪽 밑에 쓴 것처럼 이 하한선을 두거나 아니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용 영역에서의 차별 같은 경우에 고용된 인원수를 기준으로 상한액을 30만 달러 이런 식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예를 참고해 보는 것도 방안일 것 같고요.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정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정도의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체 소송인데요. 여기서 이제 단체 소송, 집단 소송, 그리고 사실 저는 좀 기관
기관 소송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당사자가 사실은 나를 드러내고 이제 개인이 사실은 소송 비용까지 감수해가면서 소송을 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단체가 대신 또는 여러 명을 모아서 집단으로 해서 또는 아예 국가기관이 대신해서 하는 그런 소송의 제도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발제문에서는 소비자 기본법상 단체 소송의 예를 따르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제정 과정에서 또 노력해 주신 박종훈 변호사님은 이제 증권 집단 소송 제도를 참고해서 우리 미국식 집단 소송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제안을 또 해주셨었는데요. 이런 단체 소송이든 집단 소송이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좀 부족하게나마 토론문에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있는데 권 판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러면 이미 우리가 따라가야 될 그런 소비자 기본법상의 단체 소송 또는 증권 집단 소송의 어떤 실효성에 대한 평가 이런 논문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좀 실효성이 너무 낮고 활용된 예가 너무 적고 일부 있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이게 도입이 되면 과연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그래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싶은 부분이 일단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도입이 되면 이거를 장애단체들이 내비두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차별구제 소송도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아마 단체 소송을 도입을 하면 장애단체들이 그것을 어떻게든 좀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실 거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비자 기본법상의 어떤 기준보다는 좀 많이 좀 완화를 해서 제안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어느 단체가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실효성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은 기관 소송에 대해서는 좀 저는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가 아예 장애인을 대신해서 소송을 하는 원고가 되는 거예요. 국가기관이. 근데 그렇게 하는 예도 우리도 한번 도입하면 어떨까? 비용 부담도 그럼 덜 수 있으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앞서 말씀 많이 해주신 것처럼 법무부가 지금 있는 것도 활용하지 않는데 기관 소송의 역할까지 준다면 이거는 과연 우리가 괜한 역할을 기대하고 오히려 그 제도를 좀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아마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토론에서는 기관 소송에 대한 제안은 넣지 않았지만 미국은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는 제가 했던 소송에서도 이미 있는 민사소송법 규정을 잘 해석해서 소송 비용을 좀 부담하지 않는 조정한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의 어떤 권고나 이 문턱 소송을 제기하는 문턱에서 저는 최근에도 패소했을 때 비용 부담 때문에 사실 거의 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마주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입법을 통해서 꼭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저도 동의의 의견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라고 또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애인 전담재판부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어떤지는 좀 장애인 당사자와 단체들이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의견들을 좀 잘 수렴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게 특별히 장애만 전담하는 재판부, 장애만 전담하는 수사기관, 장애인만 타는 택시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 면이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보편적으로 장애 구성원이 비장애인 시민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조금 바람직한 방향은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장애 친화적인 법원 전체 재판부가 장애 친화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법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은 권 판사님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줄이지만 사실 그러한 노력들이 법원에 계셨던 차성환 교수님 그리고 지금 법원 안에 계신 권영환 판사님 같이 법원을 대표해서 나오시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또는 밖에서 정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 친화적인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법원이 지금 또 잘하고 있는 부분들은 칭찬하면서도 저는 명예법관 제도 이런 거는 차성원 교수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꼭 좀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했어요. 이게 장애인과 관련된 재판에서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사람들이 법원의 어떤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도로 저는 좀 상상을 해볼 수 있었는데요. 시간이 된다면 그런 내용들도 조금 더 차 교수님께 듣고 싶기도 하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사실 저희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고공농성도 하고 계신 활동가 분들을 생각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또 연대의 마음도 좀 마지막으로 표시를 하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래 우수 변호사로 상도 타셨는데 왜 그 상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 발제문에서는 사실 그 단체 소송과 이런 집단 소송 얘기만 있었는데 그 내용을 또 보완해서 기관 소송에 대한 안도 좀 제안을 해주셨고요. 충분히 이렇게 도입해 볼 만한 그런 좀 가치가 있는 그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상으로 그 토론자들의 토론은 그 마무리를 하고 그러니까 패널 간 토론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일단은 앞서 토론자들의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일단 그 이정화 그 활동가께서 발표하셨던 그 인권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 아는자 과장님이 좀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답변을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인권위가 그 장애차별조사 1과와 2과가 있는데요. 1과는 그 재가장애인,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병원을 제외한 지역사회에 살아가고 계시는 그리고 장애인 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관련된 차별을 저희가 다 전담을 하고 있고요. 장애차별조사 2과는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병원 사건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탈시설 관련된 쟁점을 장애차별조사 2과가 전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발제문을 제가 장차 이과장님과 공유를 했고 또 의견을 좀 여쭤봤고 그래서 그 장차 이과에서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은 5월 말에 관련돼서 거주시설 그 사건들이 많이 심각한 사건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도 매우 그 안타깝고 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색을 하고 있는데 5월 말에 그 중대 인권 침해 시설 관련해서 간담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그 계획에 그 단위에 참여할 그 단위들을 아직 제가 구체적인 계획안은 나오진 않아서 아마 조만간 관련된 기관에 협조 요청을 드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어제는 발달장애인 부모 연대하고 간담회를 가진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인권위도 거주시설에 관련된 지금 심각한 사안들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의견들이 좀 방안들을 모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지원 의사 결정 몇 가지 이제 일단 그 장애 개념에 대해서 그 의료적 모델 관련해서는 그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이 저는 이제 이 부분이 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애인 복지법과 유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사회적 요인을 반영을 하려다가 그 제정 당시에 그 사회적 요인은 배제가 되고 장애인 복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그 종합법이고 장차법은
차별을 받은 장애인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인데 그렇다면 장애 개념을 뭐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간 곤란한 손상으로 인해서 곤란한 생활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라는 그 단서 조항들에 대한 해석을 매우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실제로는 저희가 차별 사건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거나 이제 현재는 없지만 그리고 또 여전히 장애인복지법상의 15가지 유형에 포함되진 않지만 그 본인이 가진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차별을 받는다라면 장애로 포섭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 하나 그 HIV 그 감염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그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많은 그 차별에 놓여져 있는데 이 HIV 감염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장애 개념에 장애인으로 포섭을 하지는 않은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건이 들어온다면 계속해서 이제 판단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인권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앞서 다른 그 토론자 분께서도 그 과거의 그 판단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고 인권위도 여전히 과거의 그런 판단들이 또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보고요. 계속적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확대된 그런 장애차별 판단들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좀 유익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장애인 당사자이고 장애인 복지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 의료적 손상으로만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가 있다고 보고 사회적 환경과 제도로 인해서 그 장벽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그 개념들을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지원 의사결정 제도에 대해서도 사실 저희가 지금 이제 유엔 장애 권리 협약에서도 성년 후견제를 폐지하라라고 공고를 하면서 지원 의사결정 제도를 도입할 것을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대체 의사결정 지원 제도를 도입을 하라라고 공고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그 장애인권리위원회의 공고들을 사건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에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만나서 청취해서 이 사건을 계속 진행할 건지 여부를 만나서 의사를 진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보도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발급받을 때 서명을 못한다는 이유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사례들에 대해서 인권위는 그 법 앞의 평등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이 의사 능력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장애인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차별을 하는 부분에 매우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장애인들이 실제로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피진정 기관에서 제공을 했느냐 여부를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원 의사결정 제도가 국내에 도입을 빠른 시일 내에 안착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 관련해서는 최대한 환경을 고려한 지원을 했느냐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탈시설 관련해서 인권위가 의미 있는 결정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주시고 우려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인권위에 돌아가서 담당 부서와 또 탈시설을 해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은 또 저희 과가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를 경계를 넘어서서 서로 협조하고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나온 내용들은 제가 돌아가서 인권위가 탈시설 관련된 그 쟁점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게 약간 본인이 소관 업무가 아닌 부분이어서 좀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도 충분히 있었는데 어쨌든 최대한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어쨌든 다른 분들의 말을 옮기는 거라 요 말씀은 그냥 요 안에서만 듣고 외부에는 저희는 또 그냥 여기까지만 알고 가는 걸로 이렇게 좀 다들 약속하면 좋을 것 같고요. 패널 토론은 아마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래서 이제 패널 토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청중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청중 질문을 받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패널로 모셔도 충분한 분이 청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좀 말씀을 좀 먼저 청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김정환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우리 법무부 우리 이제 기대도 많이 하고 앞으로 열심히 더 해보자고 말씀해 주시고 바쁜 일정 때문에 이 자리에 계속하지는 못하게 되셨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얘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에 현 위원은 아니지만 전에 좀 위원으로 참여하셨던 차성환 교수님께 좀 관련해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조금 청해 듣겠습니다. 2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때 비밀유지각서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비밀의 개념은 이제 실질 비익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공개했을 때 국민에게 또 나라 질서에 어떤 위협을 가져오는데 그런 게 아닌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6건이 있었고 두 건이 이제 아주 옛날에 됐고 21년 4건이 있는데요. 그 4건을 할 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고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이제 이게 또 올라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행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평가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행이 안 된 것 같은데 이행이 된 걸로 평가하시려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간사분이나 법무부 같은 그런 경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세한 얘기는 어렵지만 좀 스탑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가 민간화라고 해야 되나요? 검사님이 아닌 분들 웹에서 들어가신 분들 중에 되게 적극적인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제가 이거는 좀 종결로 보긴 어렵다라고 의견을 좀 개인적으로 드렸고 이제 그리고 다른 위원분들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좋은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몇 번 해서 결국 이제 4건이 추가적으로 나갔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게 다시 이게 좀 표현이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또 민간분들 다 나가시더라고요. 다시 이제 검사님들이 주로 들어오시는 형태로 이제 지금 되고 있고 위원 명단까지 안 준다는 거 깜짝 놀랐는데 사실 거기 있는 분들 그렇게 숨길 만한 분들 전혀 아니고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임기가 그럼 제가 다시 되냐 안 되냐를 모르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더라고요. 한동안 한 1년인가 있다가 갑자기 종료됐다고 그동안 감사하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오래 하고 싶었던 건 꼭 아니니까. 근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한 2-3건 정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용을 내릴 만한 건들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지금 보니까 다 종결 처리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거는 이행됐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 이제 장애적 감성이 높은 분 그리고 이제 장애법에 대한 전문성이 높은 분이 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에서 간사님이 공익법무관 이런 분들이 올리는데요. 그분들은 사실 장애의 관점은 사실 전혀 없는 분이고 해본 적도 전혀 없는 분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위원분 중에 검사나 법무부에 오신 분들도 죄송하지만 그 관련된 일을 해서 오신 게 아니고 그냥 보직이에요. 법무부 보직. 그래서 이제 좀 장애법에 좀 병통한 분들이 1-2분 정도 위원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구성을 그렇게 짜셨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건 개정안으로 잘 해주신 것 같고 근데 저는 근데 근본적으로 근데 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일 큰 거는 사건이 너무 적게 옵니다.
지금은 15건 중에 이제 전부 통보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불수용된 것만 통보했죠. 근데 실제로 온 건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하려고 해도 사실 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리고 법무부가 그래도 정직하게 얘기한 부분은 실제로 법무부가 자신의 힘과 위화력을 이용해서 검사와 법무부가 사실 이게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화감 때문에 해결되는 건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근본적으로는 법무부의 소극적 태도가 1년에 한 2~3건 정도는 안 나오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건너가는 숫자가 너무 적고 저는 이제 그걸 해결할 방법을 그 당시에 여기 저기 인권위 저는 모든 기각 결정을 다 지금은 근본적으로요 인용된 거요. 그래서 권고가 나온 거 그것 중에 불수용되고만 넘어가요. 그게 아니라요 기각된 걸 다 넘기면 돼요. 그냥 기각된 것도 다 신청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기각 중에 3호 기각으로 간 건 안 하시겠죠. 구제 받았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기각된 것들은 다 시정 명령을 잘 신청하겠죠. 사실은 그게 다른 형태의 어떤 행정적인 구제 절차에서 이의 신청과 심사 청구나 행정 심판이 이어지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근데 이 구조는 기각된 거는 인권위를 믿자. 더 이상의 시정 명령 신청을 안 해줘. 그럼 지금 그걸 다 만족하고 있느냐? 지금 보니까 초기에는 그게 소송의 대상인지 아닌지, 행정심판의 대상인지 아닌지, 헌법소원인지 막 이렇게 했는데 요즘 보니까 법원이 기각 결정에 대한 어떤 적법 요건을 인정해서 지금 소송으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행정심판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나 궁금한 게 그런 기각 결정에 대해서 그 이제 관련 심사 규칙에 보면 불복 방법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불복 방법을 고지할 때 그러면 헌법소원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심판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소송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정명령을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통보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불복 방법을 고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여쭤보고 제가 보기에는 모든 기각 결정을 시정명령으로 다 시정할 수 있게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적으로 확장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절차의 문제인데 피해자를 안 불러요. 없어요 피해자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위에서 기록이 안 넘어와요. 위원들한테 기록을 그래서 위원들은 전체 기록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이상해서 기록 들고 오라고 해가지고 봤는데 인권위 기록은 그때까지만 해도 인권위가 기록을 안 준다고 그분들은 안 준다고 그랬고 지금은 제가 그래서 그거 어떻게든 하라고 해서 아마 개설이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기록이 통째로 넘어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이 모든 기록을 다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심의위원회는 폐지하고요. 노동위원회 같은 대심적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반드시 당사자를 피해자를 불러와서 앉히고 그다음에 정식의 심리 절차를 거치도록 신문 기일을 열도록 그런 식으로 해야만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노동위원회 절차를 토대로 해서 재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나마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권영환 판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있는 것 중에 단체 소송을 제가 짠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도 그것은 소송을 1.5배에서 2배 정도는 늘릴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늘릴 수는 없죠. 제가 생각하는 늘림의 거는 미국에서 ADA 소송 1년에 10,000건이 제기됩니다. 우리는요, 제가 보기에 지금보다 그래도 10배는 돼야 돼요, 최소. 근데 사실은 제가 보기엔 100배 정도를 목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법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단체 소송하고 뭐 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시정명령으로부터 바로 넘어가는 시정명령으로 넘어와서 행정적으로 하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좋고 그다음에 고용차별은 인권위에서 좀 멸함되는데 뺏는 게 나아요. 그거는 그냥 노동위원회로 가게 하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노동위원회의 다른 고용차별 예를 들어 남녀차별이나요. 그런 것들 다 노동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활발히 하고 있고 차별진정 사건. 그래서 장애차별은 저는 노동위원회 관할로 빼보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체 소송은 제가 짰는데 그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거는 미국의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이나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제시한 단체 소송은 그 전에 논의된 적이 없어요. 2025년에 24년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가지고 짠 안을 아마 그대로 넣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새롭게 제안은 아니고요. 이거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주연 변호사님 같은 분이 저렇게 얘기하시니까요. 그리고 여기에 앉아 있는 김성현 소장님의 단체가 소송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대단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뭐 원고 찾기 힘든 사건 몇 건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데 그것도 저는 소중하다고 봐서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그다음에 저기 집단 소송 클래스 액션은 미국식이거는 아마 하셔도 뭐 상징적인 사건이 정말 한두 건 걸릴 수는 있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체 소송은 좀 해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저를 믿고 밀어붙여 보시면 효과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송 비용은 고정호 판사님 얘기하신 대로 문구가 너무 조악해요. 그래서 소송 비용 부담 그 문구 한번 저기 변호사님들 달려붙어 가지고 민사소송법 그 비용 이런 거 보시고 규정을 감면이 아니라 그냥 면제로 하세요. 면제로 하시고 그다음에 남용되는 경우에 이제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게 이제 또 미국의 편면적 소송 비용 부담주의에 가까운 거고요. 하나 또 빠진 거는 그 시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가해자가 원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경우에도 면제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편면적 소송 비용 부담주의인데 그게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불복 절차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안 과장님이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차성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몇 가지 조금 나중에 정말 좀 논의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는데요. 일단 그 불복 절차는 저희가 결정문 나갈 때 기각은 결정문은 이제 작성하진 않지만 통지가 나갈 때 그 불복 절차에 대해서 안내를 같이 적시해서 제가 지금 행정심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명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며칠 내에라는 건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그 뒤에 내용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일단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무부에 통보할 때 결정문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정명령에 필요한 내용을 요구하면 그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뭐 조사를 한 내용까지를 다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정명령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그 선에서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 기각 사건도 다 법무부에 이제 통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인권위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정명령 조항을 개정할 때 좀 이제 논의가 됐던 바는 그렇게 된 경우에 이제 기각을 논의가 된 건 아니었으나 제가 생각할 때 기각 사건까지 넘기게 되면 기각은 1, 2, 3호가 있는데 그러면 법무부가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권위가 조사를 해서 판단한 그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가 다시 재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해야 되는 논의가 사실 돼요. 제가 그래서 그걸 막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법무부가 저기 인권위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진정 결정, 인용 결정에 구속되는가의 문제도 네. 논의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부분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막았어요. 하지 말라고 막았지만 개인적으로는 법리적으로 막을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기각한 부분에 대한 재조사는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인권위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경우는 시정명령, 즉 법무부가 인권위의 어떤 결정에 당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신이 크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은 꽤 괜찮을 수 있는 게 적어도 기각 결정에 대한 심리권을 주는 것, 그것은 권리의 향상이지 피해자 입장에서는 권리의 축소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입장이 다른데 이 부분은 지금 제대로 던져진 쟁점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용차별 사건은 노동위로 보내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노동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각하를 하고 있는데 그 각하를 하면서 고민이 됐던 지점은 교수님 그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저희는 이제 장애차별을 장차법을 적용해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노동위에서 장차법을 얼마나 적용을 하고 활용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지점들이 있고 실제로 노동위에 진정을 접수하면서 저희한테 들어오는 사건도 있는데 저는 고용차별은 아예 그냥 노동위로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그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전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권리구제 창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장차법을
얼마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 관련된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점에 있어서도 좀 고민이 되기 때문에 차후에 좀 이런 부분은 논의가 됐으면 합니다. 장애차별로 인한 그 노동위원회 진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법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로 올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노동위원회 차별을 진정을 제기했다면 다른 차별 사유와 겹쳤기 때문이고요. 장애차별은 지금 심의 범위가 아닌데요. 제가 말하는 거는 장애차별을 넣자는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노동위원회의 차별 진정 제도가 꽤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상한 건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도 ADA법과 별개로 그 장애인 고용 차별은 EEO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법적인 틀에서도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인권위가 못 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근데 다만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건 오히려 그래서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일단 두 분의 얘기 여기까지 듣고 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청중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질문 있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자폐 장애인 2급 장애인 당사자입니다. 제가 운전면허 적성 검사 소견서를 받기 위해 정신과를 찾았지만 의사는 경찰청이 책임을 묻는다며 지금 발급을 거부하고 저에게 핸디캡 있다는 또 수치스러운 표현과 그와 함께 장애인증을 반납하고 깔끔하게 운전하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은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 없이 의사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의료 현장 같은 경우는 또한 장애인의 권리를 저 같은 사례에서 지금 제한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는 제도와 현장의 저는 이중적인 차별이라 하고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국가인권위원회 제가 제기를 한 상태고, 지금 또 아직 조사는 아직 개시가 아직 안 된 걸로 지금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다른 거 이렇게 오늘 전 배우러도 왔고 사실 이렇게 그렇지만은 좀 아까 김정환 그 저 뭐냐 그 변호사님인가 그분이랑 여기 아까 전에 법무부에서 전에 근무하셨던 그 차상환 그 교수님 그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뭐 그 시정명령 4건 외에는 정말 이렇게 그것도 저희 시정명령 갖다 이제 인권위하고 법무부하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좀 잘해서 이렇게 한 것보다 그거 해서 이제 4건 얻는 거 외에는 사실 법무부가 사실 아무런 역할을 거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실제로 법무부에서 일하시는 분이 정말 이렇게 왔었어야 되는 건데 사실 이렇게 안 오셨어요. 사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정말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거 차별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이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구제를 해야 되는지를 정말 이렇게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거는 사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법무부의 영역이에요. 이거는 사실 장애 주류화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이렇게 법무부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참 다른 UN 그 사회권 규약이라든가 자유권 규약이라든가 인종차별 또는 고문 방지라든지 아동 권리 협약 등등은 전부 다 어디서 다 다루냐 하면은 법무부에서 다 담당 부서에서 다 다뤄요. 근데 유독 이상하게 장애인 권리 협약하고 이 장차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보건복지부에서 다룬단 말이에요. 정말 저는 그 담당 부서서부터 정말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보건복지부는 사실 서비스에 좀 서비스의 전문성이 있을지는 몰라도 또 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인권이라든지 차별에 관한 전문성은 사실 뭐라고 그럴까 보건복지부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근데 장애인만 되면은 유독 이상하게 보건복지부에서 법령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뭐라 그럴까 이런 주류화가 정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안 돼 있고 아까 차성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기 장애에 대한 감수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진짜 그런 게
사실 장애인 차별 사건 보면은 아까도 제가 이렇게 좀 얘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또 뭐 사건도 잘 안 넘어오죠. 또 게다가 뭐냐 하면은 사실 거기에 그 장애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법무부 안에 장애 인권국이라는 게 따로 없어요. 거기는 장애 차별은 여성이나 노인 아동과에서 전부 다 이거는 다 이렇게 뭐랄까 다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정말 이렇게 그 장애에 대한 어떤 장애 차별에 대한 전문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정말 이렇게 그 법무부에 장애 인권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근데 법무부가 정말 장애인 권리 협약 및 뭐라 그럴까 장차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담당 부서로서 장기적으로 역할을 맡고 이제는 좀 정신을 차려야 될 때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었지만은 법무부가 장애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 좀 그 감수성이나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처음에 법무부하고 그나마 보건복지부가 그래도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나마 그래도 뭐라 할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나마 조금 뭐 어쨌든 도끼인 객끼이지만은 좀 낫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법무부하고 같이 이 장애인 권리협약이라든지 장차법을 갖다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좀 공동으로 맡고 그러다가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생기면은 그때 정말 이렇게 법무부가 단독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장애인 권리협약에 대한 담당 부서 역할을 맡고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그 통합교육이 정말 이렇게 돼야 되고 법무부 같은 경우 정말 로스쿨이라든지 그런데 정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장애인 차별금지법이랑 또는 뭐 장차법에 대한 훈련 수준의 그런 실습이라든지 그런 교육 등이 정말 이행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훈련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실 토론회 들으면서 조금 좀 뭐라 할까 배우기도 했지만은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우울한 그런 토론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좀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답답한 마음으로 급하게 왔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 과장님 예. 이전에 제 사건 때문에 꽤 오랫동안 이제 만나 뵀었는데 제 사건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 시정 권고가 잘 나왔고 그런데 지금 이제 시정위원회를 개최해달라라고 이제 제가 요구서를 요청을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김성현 소장님께서 정리해주신 이 자료를 제가 굉장히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봤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3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의 시정 명령으로 이제 이게 뭐 명령이 되던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의 사건은 현재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2달이 지났는데 그 시정위원회의 이 개최가 언제까지 돼야 되는지 이런 기한이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하고 사실 장애인 차별 관련한 이 시정 권고까지 받기가 너무 어려운 길이더라고요. 제가 겪어보니까요. 말하자면 권리구제 기관하고와의 그 또 다른 싸움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뭐 행정적인 시정위원회 개최를 해야 하는 그 기한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처음에 이 시정 권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전화를 받았을 때 제가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 이행 권고가 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라고 여기 다른 분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행 권고가 되지도 않았음이 분명하고 그 관련한 증거 자료를 충분히 냈음에도 가해자들한테까지 언제까지 자료 요청을 기다리면서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다려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지 시정 명령이라는 좋은 이 법적 제도가 너무 탁상공론의 이런 행정 절차가 아닌지 사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네,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아마 여기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에서 상담으로 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는 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따로 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그 이원무 선생님은 그 어쨌든 그 장애인 권리협약상의 그 어쨌든 장애 주류화 원칙에 따라서
뭐 법무부에서 장애 인권국을 설치하고 그러는 등으로 이런 좀 전체적인 이 정부의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따로 이 패널 분들의 답을 듣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지금 법무부 차별시정위원회가 언제까지 개최돼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문의 주셨는데 김성현 그쵸. 그래서 이서영 소장님이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지금 전소영 교수님은 오랫동안 상담이 있었던 거였는데 오늘 사실 법무부가 올 줄 알고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법무부가 오면 지금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물어보고 싶으셨던 건데 이제 그래서 법무부가 안 왔나 봐요. 저희가 법무부 얘기 많이 할까 봐. 예. 그래서 주신 질문에는 사실 이제 딱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5년 동안 11번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 11번 회의도 아까 차정환 교수님이 계시던 그 시기에 집중해서 이제 몇 번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이게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언제 열렸는지를 예상할 수 없는 요런 이제 상황이어서 이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고 일단 이제 저희도 이제 조금 의논을 해서 진짜 이제 법무부에 언제 심의를 할 거냐, 회의 언제 열 거냐, 좀 이런 뭔가 이제 질의나 이런 거라도 좀 해서 이제 법무부를 좀 압박하는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고민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차후에 다시 같이 의논하면서 진행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 주신 분에 대해서 그 안 과장님이 조금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 해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권위에 진정을 넣으셨다고 하셔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유사한 사건이 진정이 제기됐다가 취하됐던 사건이 있어서 제가 쟁점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도로교통법인가에 그 운전면허를 취득을 하려고 할 때 발달 장애인인 경우에는 의사의 소견을 이제 첨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검토를 할 때 사실은 운전면허라는 것이 1차 필기를 통과하고 2차 실기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관문에서 다 저는 검증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러면 의사가 장애인이 운전을 할 수 있다라는 소견서를 어떻게 써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사건이 이제 취하가 됐었거든요. 진정인 취하를 하겠다고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도로교통법인가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관련된 법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저희가 유사한 건이 상담이 있고 그리고 그때 이게 장애를 확인하지 않아요. 확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신장애인 분이나 또는 발달장애인 분들 중에 본인의 장애를 고지하지 않고 그냥 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취득을 다 하셨어요. 전부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 결국에 이제 이런 뭐 이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은 굉장히 이제 형식적인 상황인 거고 결국엔 이걸 챙겨서 지금 이제 제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이제 면허를 따지 못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정신장애인분들도 많이 지금 면허를 가지고 계시고 다른 이제 발달장애인분들, 자폐장애인분들도 면허를 많이 가지고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저희가 고민이 있어서 지금 되게 지금 이제 형식적으로 되고 있는 지금 법안을 갖다 주셨는데 그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지금 전문가의 이제 저걸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절차상 장애인인 걸 확인하거나 장애인인지를 묻는다거나 뭔가 그런 절차가 따로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도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러면 실제로 뭐 진단서나 이런 거를 이제 요청을 할 거면 뭔가 이제 다른 제도죠. 근데 결국에는 다들 문제없이 운전을 하고 계시단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나친 규제와 지나친 이제
이 이제 활용도도 없는 시행령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 요거는 저희가 또 다른 유사한 분이 계셔가지고 상담을 요청하신 게 있어서 저희하고 직접 이제 같이 상담 진행하면서 사건을 좀 진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분야랑 관련된 코멘트가 나와서 간단히 말씀드리는데요.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고 유기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북대에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었던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법적으로 해결할 부분도 많고 사실 지금 여기 시행령에서 보이는 부분에 이게 장애가 명시되는 것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도 바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운전면허를 하는 결국 기능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를 왜 그걸 진단의 영역으로 포섭시키는지가 이해가 애초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왔었던 배경은 사실은 뇌전증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발례로 나왔었던 경우인데 그거 이외에 뇌전증과 같이 이제 장애 영역으로 묶인다는 이유로 사실은 뭐 우울이라든지 재발성 우울이 명시되어 있고 조현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근본적인 해결이 법령이나 이런 장애를 기반으로 한 차별이 해소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지금 겪으신 부분은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의사가 트레이닝 과정에서 장애 진단을 쓰는 거를 제대로 배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단서를 쓰면서도 본인도 자신이 없고 그리고 이걸 썼을 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장애인이 운전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충분한 이해가나 감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이제 인권위에서 만약에 이런 교육 같은 거나 이런 인식 개선을 하실 때에도 이런 관련된 좀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좀 권고라든지 여러 교육 프로그램 만들어 주시면 좀 질적으로 좀 개선이 많이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코멘트 드렸습니다. 코멘트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거의 한 15분 가량 넘겼는데 이건 다 이 좌장이 사회를 잘 못 봐서 생긴 문제죠. 다 저의 잘못이고 그러면 일단 시간이 많이 늦어서 이 정도로 토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자리 지켜주시느라 고생하셨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